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복지사 중에 출제 비중이 제법 높은 스핀앤랜드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영국의 복지사 전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또 스핀앤랜드법 개별적으로 출제가 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법제와 비교해서 계속 나오게 하는데 스핀앤랜드법이 빠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스핀앤랜드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핀앤랜드법 판사해보죠. 이 스핀앤랜드법은 1795년에 나온 버크셔 빵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 개요를 보면 여기는 대상을 워킹 푸어에 두고 있습니다. 극빈 근로자 가구입니다.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극빈 근로자 가구.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원 방법은 최저 임금 미달분을 줄바꿔서 가족 수에 따른 빵값으로 최저임금에 부족한 금액을 가족 수에 따른 빵값으로 종가 종가 제도에 입각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버크셔 빵법 스핀앤랜드법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일하는 자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워낙 임금을 쥐꼬리만큼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도 되지 못하면 그에 부족한 최저임금 미달분을 가족수 곱하기 빵값으로 계산하되, 당시 유럽은 밀가루 가격이 연동제여서 빵값이 들쭉날쭉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가제도에 입각해서 종가제도를 종가제도는 가게가 문 닫는 시간에 밀가루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 시스템을 버크셔 빵법 스핀앤랜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임금보조제 또는 최저생계비제 또는 최저생계비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면서 최임금보조제 또는 최저생계비 제도의 이런 모델로 역할을 하면서 원외구제의 전국화를 가져왔어요. 원외구제의 전국화. 13년 전에 길버트법이 나올 때에는 아주 극소수의 몇몇 교구만이 받아주던 원외구제 거택보호를 굳이 강권을 하지 않아도 전국이 전부 원외구제를 택하게 돼요. 왜 그럴까? 길버트법을 이끌어갈 적에는 자기가 일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그 정도만 생겼지만은 이 스핀앤랜드법에 의하면 일을 하기만 하면 자기 전 가족이 굶지는 않아요. 하라 마라 할 것이 없어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지도 않던 교구장들이나 이런 자본가들도 그냥 다 풀어버린 거죠. 일자리를,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원외구제의 전국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문제점.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정말 빈민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 거였어요. 도덕적 해이의 만연. 빈민들의 그야말로
극빈 근로자 가구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 부족한 임금까지도 채워주는 선의를 악용하는 놈들이 등장한 거예요.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국가 의도를 남용하는 일이 생긴 거죠. 남용하는 일이. 다시 말해서 일부 악덕 자본가들의 임금 삭감, 일부 악덕 근로자들의 빈곤의 덫, 빈곤의 함정. 결국에 이것은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을 오히려 뭘 가져왔어요? 빈곤의 영속화만 가져오게 됐어요.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는 정부 의도가 그렇게 남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이 악화되기 증대되기 시작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성실한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구빈법 구빈법의 개정 요구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바로 이게 바로 스피넨랜드법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의에 의해서 국가가 나서도 될까? 우리가 보면 감성적으로 나서도 된다, 나서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교재를 보시겠어요. 거기 오면 스피넨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로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 부족분을, 다시 말해서 그냥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부족분이 그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법이다. 버크셔 빵법이라고 한다. 2번에 1번 생계비 이하의 임금 노동자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워킹 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원외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확대한 법이보다는 원외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법으로, 원외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보조제를 말한다. 2번에 오늘날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원이 되는 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종가임금제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종가임금제도로 운영됩니다. 이 종가임금제도라는 것은 가게가 문 닫는 시간에 밀가루 가격을 기초로 해서 빵값을 계산한 제도였다. 그런데 결과에 2번, 3번 도덕적 해이가 많이 연출됐어요.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임금 저하, 삭감이지요. 일부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결국에 이것은 빈곤의 탈출을 돕기 위한 정부 의도를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빈곤의 덫에 빠지게끔, 그렇게 해서 빈곤의 영속화만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번 구빈 비용의 상승으로 국가 부담이 증가하고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구빈법 체제는 바꿔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1795년에 있었던 스피넨랜드법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스피넨랜드법, 그러면서 19세기 말 18세기 말 1795년이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7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토지 자본가를 대신한 상공업 자본가들의 상공업 자본가들의
득세가 있게 돼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18세기 말 정조 연간에 신해통공 등을 통해서 상공업, 자유상공업을 확 확산시키면서 이제는 만석군의 영향력이 크지 작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상공업 자본가들이 행사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중상주의 정책이 유럽도 우리도 똑같이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는 만석군의 영향력보다는 상공업 자본가, 부르주아지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부르주아지죠. 그래서 이들은 부르주아, 상공업 자본가들의 구빈비용 절감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금 깎아주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열심히 사는 자들을 위해서 써진다면 물론가 저런 나쁜 놈들에게 내 돈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세금 안 내는 것도 안 내지만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기는 내지만 줄여주시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빈법 개정 요구가 역시 증대된 거지요. 그래서 1832년 개정구빈법이 1832년에 왕립위원회 조사에 의한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가 열리게 됩니다. 정말 구빈비용을 감소해도 되는가? 구빈비용을 감소해야 되는가? 구빈법 체제는 고쳐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1832년에 왕립위원회 조사가 열리게 되고 그 결과는 인도주의적 구빈 폐지. 다시 말해서 임금보조제도 폐지, 억압 속의 구제로의 복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음에 나와 있는 1834년에 개정구빈법이 되겠어요. 상공업 자본가의 득세는 그들이 사실은 토지 자본가들은 1년에 한 번 토지세 내는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상공업 자본가는 그야말로 매달 내는 거나 다름없이 유동성을 반영해서 세무 직원들이 세금 걷어야 좋거든요. 근데 그들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의 압력을 정부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말대로 정말 구빈비용, 구빈세라고 하는 그들의 구빈비용을 줄여도 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주의적 구빈도로 이끌어지는 길버트법 이래 스피렌랜드법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그대로 가도 되는가? 결정은 안 된다 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구빈은 폐지한다. 임금보조제도 폐지한다. 다시 억압 속의 구제로 돌아간다. 역시 빌어먹는 놈들은 작업장에 가둬놓고 족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구빈법을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79페이지 오면 개정구빈법이 거기 그 사이에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서 배경지식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존 구빈법을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3번 인도주의를 배격하고 억압 속의 구제의 법칙으로 복귀하였다. 목적은 구빈비용의 절감에 두었다. 그래서 2번에 1번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한다. 노동능력자는 근로능력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원해구제하도록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구호행정을 통일한다. 통일하는 중앙기구로 중앙통제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구호의 수준은 자활하는 노동자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설정을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전환을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빈법, 개정구빈법의 등장 배경에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오히려 개정구빈법 실시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는데 바로 왕립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나온 열등처우의 원칙 결정이 바로 개정구빈법의
등장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개정구빈법, 신빈민법의 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결과로도 사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왕립위원회의 열등처우의 원칙 결정사항이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통일된 구빈행정 나와 있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체계, 자 거기가 출제가 되는 거죠. 개정구빈법의 3대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래서 균일처우의 원칙, 모든 빈민은 생활 상황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그래서 같은 빈민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빵을 지원받아서 굶지 않게 되는데, 게을리한 사람은 아무리 빵을 지원받아도 쫄쫄 굶기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최저임금선에서 이만큼 실제로 받는 임금이 이만큼이든 스피넷랜드법에서는 다 채워졌잖아요. 다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일하는 척만한 이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개의가 만연하고 스스로 빈곤의 함정에 빠져서 빈곤에 영속하러 가는 줄 모르고 빌어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은 균일처우를 받도록 한다. 그래서 똑같이 이만큼씩만 줘요. 이만큼씩만 주는 거죠. 이만큼씩.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지원받으면 전 가족이 굶지 않게 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원받아도 굶기는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만큼 더 일해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균일처우의 원칙이 되겠어요. 열등처우의 원칙, 이미 왕립위원회 조사의 결정사항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자립자와라는 사람보다 낮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그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권, 하물며 참정권까지도 박탈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인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 되겠고, 작업장 활용의 원칙, 다시 컴백하는 거죠. 길버트법 이래로 작업장법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 되겠어요. 이 3대 원칙, 그냥 제가 판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영국의 복지사 공공부문의 개입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는 1869년 자선조직협회와 1884년에 인보관 운동을 통해서 또한 영역을, 인보관 운동이 나오던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던 무조건 양자 비교 문제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선조직협회 1869년 런던에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1884년 역시 런던에서 토인비 홀을 출발점으로 해서 등장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모두 19세기 후반에 있는데, 양자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거였어요. 양자를 말하기 좋게 설명한다면,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상류층 자본가들이 개인적 빈곤관의 원칙하에 도덕적 가마를 통한 개인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생존론, 생태계의 환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보더라도 존재해야 할 것과 도태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해야 할 것은 당연히 존재해가면서 새로운 보다 발전된 환경을 만들어가지만, 도태되어야 할 것이
살아남는다면 오히려 살아남아야 될, 지속돼야 될 환경마저도 망치게 된다. 인간의 섬유도 마찬가지다. 적자생존론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자들은 살아남아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도태돼야 된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지 못해서 살아남아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일이 안 풀려서 많은 장애, 정말 열심히 살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신신도 돋아오면서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 돈의 일부를 되돌려서 그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가치롭지 못한 자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 내가 도태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사회적 빈곤관에 바탕을 두고 상류층 자본가들이 사회환원의 개념으로 개인적 빈곤관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도덕적 감화를 통해서 사람 만들어 놓고 살아남게 해주겠다라고 진행한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여기는 자선조직협회.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급진적 기독교 사회주의, 급진적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바탕을 주고 중류층 지식인들이 사회적 빈곤관, 빈곤의 문제는 사회구조상 모순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교육이나 집단활동을 통한 교육이나 집단활동을 통한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 개혁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의식 개혁을 이끌어갔던 것이 인보관 운동이에요.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원들이 직접 개별 방문을 통해서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적정 여부 판단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얼만큼 필요한가, 언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조사해서 서비스 조정, 중구난방으로 이불이 필요한 사람도 빵 주고 물이 필요한 사람도 빵 주고 이러지 않고, 우회방문원의 직접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얼만큼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를 고려해서 서비스를 중구난방으로 또는 중복으로 지원하는 이런 일을 없앰으로써 서비스를 조정했던 것인데 비해서, 여기는 우회방문원이 아니라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류층 대학 때문에 여기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같이 레지던스 하면서 같이 문제점을 리서치하고 같이 문제를 이끌어가는 서비스 직접 제공 방식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는 1877년에 버팔로 자선협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사를 가진 데 비해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보관 운동은 1884년 런던 토인비홀이라고 해서 토인비가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시 봉사활동하던 대학생이었던 토인비가 병사하게 되자 그의 뜻을 기려서 회관의 이름을 토인비홀로 지은 겁니다. 회관의 이름을 토인비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인비홀을 시작하면서 2년 후인 1886년에는 뉴욕 글린길리가 생기고, 1889년에는 시카고에 헐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부유한 상류층과 우회방문원이, 여기는 중류층 지식인들과 바로 거주자, 레지던스하는 지식인 등 거주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것을 하는데,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기원의 의미를 부여한 데 비해서 여기는 집단사회사업에 기원의 의미를 부여한다. 아까 우리가 적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선조직협회가 나와도 양자 비교 문제,
인보관 운동이 나와도 양자 비교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 여기는 개인의 변화, 피해의 변화, 빈민개조, 빈민개조를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나간 데 비해서 여기는 주민 전체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개혁, 사회개량을 이끌어가는 리폼이지요. 리폼을 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또 문제 보시면 또 살을 찌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 그래서 19세기 후반을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번엔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갔는데 이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보도록 하겠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배경 지식을 이렇게 적어보시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노동자 집단의 정치 세력화, 다시 말해서 의회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노동당이 결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당의 또는 노동자 집단의 인도주의적 구빈 요구가 있게 됩니다. 인도주의적 구빈 요구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1834년 다시 컴백한 억압 속의 구제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억압 속의 구제로 되돌아왔는데 당연히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이들 의원들은 소수지만은 인도주의적 구빈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지 못한 이들은 1905년 왕립위원회 조사를 하게 되고 왕립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2개의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 14표와 소수파 보고서 4사람의 주장이 결정된 2개의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수파 보고서는 구빈법 체계 유지, 당연히 개인적 빈곤관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방정부 책임하에 각각의 지방실정에 맞는 선별적 서비스 또는 특수 서비스 제공으로 옛날처럼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18명 중에 4명이 제시한 소수파 보고서에서는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빈곤관을 주장을 합니다.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이제는 영국 시민이라면 각각의 지방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전국 어디에서나 영국 시민이라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파가 14시잖아요.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적은 것처럼 1908년 노령연금법, 1907년 노령연금법, 1909년 최저임금법, 1911년 국민보험법 등이 제정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빈곤관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수파 보고서의 견해가 반영된, 다시 말해서 사회적 빈곤관이 반영된 법률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나이 먹어서 가라는 것이 내가 게을러서 가라는 것이냐, 사회구조가 내가 나이 먹었다고 안 받아줘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뭐냐,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냐, 아니지 않냐, 사회구조가 내가 먹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만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등등 사회적 빈곤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런 흐름이었어요. 어쨌든 사회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사회적 빈곤관이 소수파의 견해였지만 사회적 빈곤관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겠어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판서몇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보편적인 이론이 되어서 그냥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그야말로 처칠의 공공정책관으로 영국이 이를 기점으로 해서 복지국가라고 전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 그러면 국가정책이 개인적 빈곤관에서 사회적 빈곤관으로 정책 반영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미가 되겠어요. 소국국가에서 적국국가,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해서 사회보장이 제시가 되는데 소득보장 쓰지 않지만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시스템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양대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 5대 프로그램을 여기 나오는 양대 프로그램에다가 자 여러분이 적으십시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으로 아동수당, 완전고용, 그리고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그렇게 제시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나와 있지요? 밑에 박스에다 적었습니다. 5대 그러면서 소득 보장 개념에 사회소득보장을 기본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을 성공리 이끌어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공부조를 가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회보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보험 운영원칙, 6대 운영원칙이 곧잘 출제가 되는 거죠. 균일약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위험 대상의 포괄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분류, 관리 운영의 통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사회보험 운영의 6대 원칙들을 보시고 뭐 5학과 그에 대한 대책은 상식적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복지국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970년대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지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를 합니다. 이 복지국가 위기를 보통 대처나 누구나 정부 실패, 정부 개입의 실패라고 이렇게 부르고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보통 복지국가를 이끌어가던 경제정책이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려낸 그림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반비례 관계로 우하향 곡선으로 그렸던 바로 이 필립스 곡선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 보나마나 경기 침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의 지속적 하락인 디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1970년대에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과 아까 썼습니다만 그럼 동시에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뜬금없는 인플레이션이 막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합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을 해서 정부 개입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빈 대상들은 빌어먹는 것을 직업화해서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손 벌리는 것을 직업화하고 있어요. 의존성 심화.
국가 재정 악화, 국제 경쟁력 약화, 약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국내 국교에 관련 없이 모든 것이 침체로 몰려들어가는 이러한 흐름 속에 나온 것을 이걸 싸잡아서 우리는 복지국가 위기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건은 석유 파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복지국가 위기에서 뭐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 등등등 많은 단어들을 282기까지 길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길게 썼습니다. 바로 거기 복지국가 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가 되겠어요. 바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으로,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나카소네의 경제정책으로 이렇게 등장할 때 우리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소위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극단적으로 침체되어 가던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은 1985년부터 삼저호황의 혜택을 입어서 복받은 대통령이라고 아주 기고만장할 만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됐던 거였어요. 자, 여기는 영국의 복지사니까 복지국가 위기를 넘어선 그 과정에서 대처리즘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처의 정책을 문서화한 것을 파울러 보고서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의의 2번, 영국은 1970년대 경기가 침체되자 그 원인을 정부 실패, 복지국가의 실패로 보았다. 그래서 대처는 근본적 해결을 넷째 줄 정부 개입의 최소화라고 하면서 정책 전환을 이끌었다. 그걸 적은 것이 2번에 적었지만은 파울러 보고서 박스에 보시면 3번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당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흐름이나 대처리즘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기에 빠졌던 영국을 다시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살려놓고 어느 정도 되니까 보수당 정권은 퇴진을 합니다. 그 대신 1997년에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토니 블레어가 수상이 되는데, 토니 블레어는 우리가 볼 적에는 보수당 정권의 정책을 완전히 밀어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대처의 보수당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좀 더 소홀히 했었던 제1의 길, 왜냐하면 보수당 정권인 대처 수상이 이끌어갔던 길은 제2의 길, 신자유주의의 길이었거든요. 제1의 길, 형평 추구의 복지의 길, 제2의 길, 성장 추구의 자신자유주의의 길, 바로 이 제2의 길, 성장 추구의 신자유주의의 길로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 수상은 기든스가 제시했던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제2의 길, 보수당의 대처 수당이 일어났던 제2 신자유주의의 길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듯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제1의 길, 형평, 인간미라고 하는 제2의 길, 복지의 길을 가미해서 보다 발전적인 이런 그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을 제3의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보시면은 거기 특징, 효율성 추구의 신자유주의와 형평성 추구의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보다 적극적인 말을 뒤로 와야 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시장경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듯 인간미를 가미한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너 그러면 3번의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 또 사회투자국가. 요즘에 출제되는 거 보면 제3의 길이라고 출제되기보다는 사회투자국가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투자국가 나오면 제3의 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복지다원주의, 인식의 전환 등이 강조됐던 것이 바로 1997년에 기든스가 주장하고 토니 블레어가 정책으로 받아들였던 바로 제3의 길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복지, 제1의 길 복지의 시대에 있던 것처럼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강조하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 의무가 더 강조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온 것이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법.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나니까 더 이상 자유방임이란 이름으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당시 1933년에 즉위한 대통령에 주의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새시대 통합정책으로 뉴딜 정책을 이끌어가고 적극적인 국가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는데 그중에 근거법, 기준법이 되는 것이 바로 1935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개별적 보건, 또 의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는데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중앙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실업보험이나 나머지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는 모두 주정부에서 관장하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독일에서 관련된 걸로서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당시 19세기 1871년에 강력한 독일 제국을 꿈꾸면서 독일 제국을 통일시켰던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때 등장한 사상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이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부르주아 계급을 까부수지 않고서는 영원히 평등은 도래할 수 없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착취 도구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을 까부수게 되면 국가도 사라지게 된다. 국가 소멸론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강력한 독일 제국을 통해서 유럽의 석권을 꿈꾸고 있는데 국가 소멸론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먼저 1878년에 채찍 정책으로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만들어서 공산주의자를 척결하면서 동시에 당근 정책으로 사회보험법을 만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을 정부의 품 안으로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880년대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노동자 보상보험법, 1889년 폐질보험법이 되겠어요.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의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용어는 없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특징들이 쭉 설명되어 있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법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도 그것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오늘날로 본다면 건강보험, 질병보험이 되겠는데 마치 우리가 1977년에 처음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운영했던 것처럼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도 조합주의, 걔네들은 길드 스타일이란 길드 또는 금고라고 하는데 금고주의 또는 길드라고 하는데 조합주의로 운영이 됩니다. 공제조합 중심이죠. 그에 비해서 그 다음에 나온 노동자 보상보험은 오늘날 우리의 산재보험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보상보험도 자본금, 거기 보면은 재원은 자본가 사업주가 단독 부담합니다. 그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끌어가야 될 폐질보험은 당연히 자기 돈을 내놨다가 자기가 나중에 노년에 타는 거기 때문에 보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해서 거기 노령 폐질연금은 포위하자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특징을 같이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서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빠른, 우리는 어떻게 특강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빠름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지사를 중심으로 서양의 복지사도 한 판에 정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지국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